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선거 관련해서요, 회비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이면서 병원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청취자분 중 한 분이, 이분 아마 의사협회 관련되는 분이시죠? 네, 언론인 등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비가 면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작진에게 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2009년 11월 달에 회비 면제 대상 심의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별도의 규정을 좀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몰랐죠, 저는. 2009년에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박쌤은 의협 회비가 면제되니까 이번 의협 회장 선거권이 있겠네요. 그럴 것 같죠. 네, 뭐 제가 그래서 회비 면제하고 선거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낸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네. 혹시나 하고 오랜만에 의사협회 가서 조회를 해봤는데요. 선거권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 2011년에 하고 2012년에는 제가 회비를 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안 냈는데. 기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걸 아무리 멍청해도 돈 낸 건 기억하죠. 예. 금액이 회비가 한 그래도 몇십만 원 하죠? 몇십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냈는데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낸 걸로 일단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근데 2013년은 또 안 낸 걸로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선거권이 없어요. 13년에 안 낸 걸로 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회비 면제 조건 중에 70세 이상이 있거든요. 네. 70세 이상인 분들은 다 면제잖아요. 네. 그분들이 요즘 선거권이 또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면제인 분들의 경우에 회비 납부와 이게 동일하게 보고 선거권을 주는 그 프로세스에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럼 이게 지금 뭐 가처분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의 위법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 또 온라인 투표 이후에 이런 분들한테 이 또 무슨 자기한테 선거권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위법이다라고 해서 또 가처분 신청 이 소송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자, 저 뭐 70세 이상이 됐건 타 분야에 종사하는 거가 됐건 간에 면제 사유가 되는 분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돼 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네, 의사협회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상당히 다음에 또 저 해결을 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선거권 논란이 자꾸 있는지를 저의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재영 선생님 선거를 하게끔, 투표를 하게끔 참 이 방송이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왜 자꾸 느껴지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난 방송이 인기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국형 동네 의원을 개설한 이정욱 박사 이야기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청년 의사 쪽으로 이정욱 박사님 연락처를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메리트가 있어 보였나 봅니다. 메리트가 뭐죠, 근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그렇군요. 지금 어떤 분들이 전화했는지 좀 알아봤더니 다 한국의 의사분들이 전화. 그렇군요. 미국 가서 한국형 도저히 여기서는 동네 의원을 해보겠다. 재미도 없고 보람도 못 느껴서 미국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그렇겠네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정욱 박사님 꼭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에서도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 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 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치매 특별 등급제 논란이네요. 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인데요. 치매 특별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료계가 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치매 특별 등급제, 이게 뭐죠? 네, 치매 특별 등급제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경증 치매 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오는 7월부터는 그 기존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그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은 새로 신설된 치매 특별 등급을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5등급인데요. 그냥 5등급을 특별이라고 붙인 거예요? 네,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명칭을 붙인 특별 되게 건데요. 세게 보여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일 특별이라는 경미한 말, 거네요 이게. 특별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이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 경증 치매 환자는 한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이 치매 특별 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치매 특별 등급 경증 치매는 되게 좀 진단하기 어렵지 어렵죠. 않나요? 그래서 네. 제 애매하잖아요. 생각에는 네. 의료계가 이거 잘못하면 허위 진단이다, 뭐 허위 소견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까봐 이거 이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음. 환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막 해달라고 막 또 이렇게 그쵸. 떼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반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의료계가. 네, 뭐-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증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의사 소견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서 이제 결정적으로 반발하게 됐는데 이 MMSE 등 그 의학적인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MRI나 CT 등 그 뇌영상 소견을 그 기술하는 항목이 그 소견서에 담겼는데 이 소견서를 의사와 한의사가 똑같이 쓰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MMSE 그 CT, MRI 소견 이런 거를 쓰는 문서인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문서인데 한의사도 쓸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네, 이제 문제라는 똑같은 거죠. 걸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네, 한 거죠. 뭐 그래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게 당연하네요. 그러면 그 네. 부분만 봐도 일단 네, 그래서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매학회, 뭐 대한신경과학회 등 이렇게 치매 관련된 의사회나 학회 등 16곳이 치매 특별 등급제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교육 일정도 전면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의사들이 치매 특별 등급 소견서를 발급하려면 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관련 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 교육도 아예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하겠죠. 네. 아니요, 신경정신 신경정신의학 의학회라고 회가 아직 따로 있죠. 아직 있나 본데요. 이름은 네. 그 학회 이름은 네. 그래요? 네. 네. 과 이름만 바뀌고. 자, 6시간 교육받아도 사실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드는 네, 그런 그것도 건데.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많은 분들이 의사와 한의사가 또 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고 해요. 송 기자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사전 인터뷰를 좀 해왔다고요? 네, 그 치매 특별 등급제 보이콧에 동참한 대한치매학회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 치매학회 학술 이사를 맡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정지양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지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매학회 등 의료계가 치매 특별 등급제 네.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의 노인 요양 등급하고 다르게 노인 요양 등급에서 약간 이제 차등의 대우를 받았던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초기 치매 환자를 얼마만큼 잘 감별해서 진단을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초기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거는 현재 의학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초기 환자를 빨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일정 부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인 개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초기에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감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특별 등급에 나와 있는 그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MMS나 CDR, GDS 그리고 자세한 신경인지 검사로서 신경과에서 사용하는 뉴로사이콜로지컬 배터리가 따로 있고 정신과 영역에 사용하는 세라드에 네. 대해서도 이제 소견을 적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 치매가 일으키는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단 내린 치매의 적절한 임상적 진단이 정말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인지 아니면 뇌의 출혈성이라든지 혈관성 변화인지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다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또한 이제 치매 전문가로서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오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고 약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인데, 네. 이 내용상에서는 모두 의학적인, 지금 현대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초기 치매 환자를 진단 내리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의사도 초기 치매 환자를 진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배우는 방향이 다른 입장에서 같이 이 공통된 이 의사소견서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정부 쪽에서는 이미 그 노인 장기 요양법의 치매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또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 검사료가 책정돼 있어서 이번에만 한의사를 제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네. 입장이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처음에 만약에 이 치매 특별 등급이라든지 아마 그러니까 노인 요양 등급하고 별개로 치매 특별 등급은 네. 초기 치매 환자를 의학적으로 감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행정적인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은 거냐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같은 의사들 내에서도 의료진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그 각과의 어떤 전문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공통적인 의료계에서 보면 한의계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양의계가 같은 의사라고 보는 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초기 치매 환자를 얼마만큼 잘 진단해서 부적절한 초기 치매 환자가 이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의료적인 접근으로 해서 잘 진단을 받아서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까지 이행되는 개념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네. 굳이 법적인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 특별 등급제에 한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할 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정말 초기 치매 환자를 진단 내리는 거라서 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이 전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대한치매학회하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같은 의사 내에서도 이렇게 치매와 연관된 정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저희가 그 치매 특별 등급에 대한 교육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한의계에서는 한의학 그 교육 커리큘럼 안에 치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히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의사의 개념이 아니라 네. 누가 정말 초기 치매 환자를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까지 할 수 있어서 향후에 노인 요양 등급 안에서도 뭔가 이제 지금 치매 특별 등급에서 노인 요양 등급으로 이행되는 걸 늦출 수 있느냐 네. 그런 개념까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교수님 방금 그 예전부터 이제 정부 쪽과 이 치매 관련돼서 논의를 쭉 진행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매 특별 네. 등급제를 마련하고 도입하는 초기에서부터도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네. 이제 저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네네.
한의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 논의 만약에 이 과정에서는 치매 특별 등급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의계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었으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적절하게 논의가 돼서 아예 분리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얼마만큼 초기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게 어려운지 그거에 네. 대해서 적절히 설득을 해서 이거는 법령 안에서도 별도의 뭐 법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저희가 설득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치매 특별 등급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다 작성이 되고 또한 저희 의료계에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치매 네. 특별 등급이 7월부터 시행을 할 테니까 네. 이걸 할 수 있는 의사들을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치매 학회라든지 어떤 노인정신의학회 치매를 전문 보는 학회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들은 굉장히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치매 전문가들이 우선 임업을 해서 이걸 좀 단기적인 한 6개월이나 좀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떻게 이제 일반 의사들까지 시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의협과 또는 이제 보건복지와 이 치매 특별 등급 의사소견서를 이제 진행하는 이제 치매 네. 그 심사 그 위원회에서 아마 통과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의사들 교육을 시켜서 네. 10월부터 이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 그때부터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됐었으면 이런 큰 파장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제도 시행은 한 달 남겨뒀고 정부에서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발전하게 된 계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가 결정되고 나면 굉장히 열심히 따르고 굉장히 성실하게 이제 임해왔던 하나의 국민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료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 10년이라든지 20년 뒤를 내다봐야 되는 거라서 네. 3개월 안에 결정되고 3개월 안에 시행되고 그런 것이 과연 향후 봤을 때 정말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계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법령으로는 7월부터 시행이라고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되었지만 꼭 그 안에서라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치매 특별 등급의 제도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비단 의료계와 한의학계뿐만이 아니라 이게 잘못했을 때 남용됐을 때 얼마나 많은 초기에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정말 치매 환자가 아닌데도 초기 치매 환자로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특별 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이대 목동병원 정지향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러게요. 예. 치매 조기 치매, 경증 치매 환자를 잘못 진단한다. 그러면 일단 약도 잘못 처방이 될 것이고. 그 지금 5만 명으로 예상을 한다는데 네. 이 숫자도 사실 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 치매 진단을 통해서 그 경증 치매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후견인 제도라든지 또 뭐 법률 행위가 제대로 취소 무효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치매는 진짜 점점 더 복잡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의학적인 면 떠나서 사회 법률적인 계약적인 문제 쪽에도 지금 영향을 줄 치매 겁니다. 환자는 지금 계약 주체로서의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판정이 되면 심신미약이라든지 미약으로 뭐 그래서 무효 취소 뭐 지금 되는데, 예 그런 그러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치매 특별 등급을 받은 분도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그 모르는 법조계 거죠, 쪽에서는 정리가 안 됐죠. 예. 그 법조계 문제도 있네요. 법조계도 네. 그런 거 준비 좀 해요. 그래서 치매 지금 환자 얼마나 후견인 늘고 제도가 있는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이런 심신상실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참 이 법률적인 법률 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자,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점점 이 질병 질환으로 고생들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고령화 때문에. 자, 뭐 여러 가지 치매에 관련된 더 복잡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뭐. 네, 뭐 당연히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죠?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그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심리가 열렸었는데요. 지금 네, 어떻게- 빠르면 27일에 네. 결판 난다고 했는데 27일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무 소리 없이. 네. 네, 지금 뭐- 두 MC분이 말씀하시는 결판은 그 노한규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여부를 말씀하고 계신데 네. 27일에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차 심리가 있었고요. 2차 심리 이후에 6월 2일부터 그 보궐선거 의협 회장 보궐선거 우편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웬만하면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6월 2일 경에는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네, 적어도 그렇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때까지 꼭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그때까지 이 방송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을지도 사실 뭐. 뭐 그거는 뭐 그 99.9%인데요. 네. 아, 그 정도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간 이게 지금 송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그 노한규 전 회장님 입장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6월 2일 날부터 시작하는 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또 그건 또 달라요. 근데 예. 이게 선관위 쪽에서는 의협 선관위 쪽에서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투표나 선거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중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가 중단하겠다고 하더라도 입후보한 사람들이 니네들이 무슨 또 근거로 그걸 중단하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기는 5천만도 내고 여태까지 얼굴도 다 팔렸고 소문도 다 냈는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이잖아요. 본안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가처분의 내용이 불시민 효력 정지 가처분이잖아요. 그 불신임에 대한 효력만 정지시키는 거지. 예? 그게 정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논란도 예, 뭐 확정이 불법 되는 것도 논란도 아닙니다. 있긴 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이제 입후보한 후보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이게 만약에 그 받아들여진 걸 거부하고 싸움으로 가게 되면 너무 의료계가 진흙탕 싸움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후보 세 분이 다 그렇게 동의했어요? 말들을 많이 했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은 이미 그 노한규 회장이 선대본부장으로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도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반노 후보 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친노 후보 한 분은 말은 안 했지만 노한규 전 회장이 선대본부장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 현재 보궐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회원들의 무관심이 심해서 그냥 네. 후보들만 지금 현재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직선제 온라인 투표까지 도입되면서 뭐 기존의 다른 의협회장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 그 선거권 자격이 좀 강화되고 뭐 선거권을 주네 아니네 뭐 오프닝에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논란이 있으면서 그 11만 의사들 중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36,08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라인 투표 참여율도 20%대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온라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임명부를 미리 열람하면서 그 제3자의 개인 정보 활용을 동의한 후에 온라인 투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거 임명부 자체를 열람한 회원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열람을 한 회원들은 대부분 온라인 투표를 선택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고 선택한 회원의 숫자가 7,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우편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IT 강국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관심들이 없으신 거죠. 뭐 지금 네, 20% 정도 오프라인 투표율은 뭐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프라인 하는데요. 투표율은 온라인 투표를 선택한 회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보고는 있고 대신 우편 투표는 기존에도 한 50%대
50% 초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의협회장 음. 선거가 우편 투표로 진행됐는데. 뭐 이렇게 예전에 네, 정상적인 예전에. 일반적인 선거에서 네. 쭉쭉쭉 돼서 된다 하더라도 진짜 정통성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유권자가 좀 너무 근데 적어서. 선거인 명부라고 읽어요? 선거인 명부 아니에요? 원래? 선거인 명부죠. 네, 선거 선거인 인명. 명부. 선거인 명부. 명부. 응. 네. 송 기자가 자꾸 선거인 명부 이렇게 아, 읽었나요? 뭐 아나운서가 아니시니까 괜찮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네네. 선거인 명부입니다. 목소리는 또렷또렷 하시니까요. 그 뭐 두 분이 사이 안 좋아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예. 하여간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또 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럼 우리 히구라에서도 이 세 분 모셨다가 뭐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그게 참 고민스러워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세 분을 동시에 이 자리에 모시고 네. 토론회를 하는 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음. 뭔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식 토론회가 돼버리는 거죠. 아. 세 분이 다 오게 되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배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까다로워지는 거고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고는 싶어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네. 안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세 분 다 모시는 거는 안 하기로 확정을 했고 네. 그러면 따로따로 한 분씩 모셔다가 얘기를 나눠보는 거는 되느냐 그건 또 자유롭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마음에 드는 후보만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무차별적으로 다 모셔야죠. 시간 되면은 예. 이제 시간 조율이 잘 되고 세 분 다 되면은 네. 따로따로 한 분씩 모셔서 네. 뭐 잠깐씩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는 거는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다 음. 그 시간 다 조율돼서 네. 참여하겠다라고 요새 의사는 대세 이미 밝혀주셨어요. 대세 방송이고 대세 신문이니까 뭐 당연히 오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세이신 김선욱 변호사도 계시고요. 아 예. 김변이 이상한 질문 할까봐 약간 꺼리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꼭 자. 모셔오세요. 꼭. 네. 예. 간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2년차들의 월급이 우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600원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가 나왔네요. 야. 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하셨는데 대한전공의협회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 2년차의 임금은 시간당 5,885원으로 그 최저임금이 현재 5,210원이거든요. 이것보다 한 600원 정도 더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대전협은 지난 2012년도 급여분 원천 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총 63개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100.3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5,885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련병원별로 전공의의 연봉 격차도 최고 2배 이상 벌어져서요.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공의들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수련병원은 어딘 것 같으세요? 아산병원. 아니면 삼성이겠지 뭐. 네, 둘 중에 한 곳입니다. 삼성 네. 서울병원이었는데요. 네. 삼성 서울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 연봉은 5,673만 원이었고요. 반면에 가장 낮은 연봉을 받은 곳은 어딜 것 같으세요? 잘 몰라요 그건. 서울시립은평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공공병원이 낫죠 아무래도. 네. 2,865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들의 한 절반 정도만 받고 있는 셈이죠. 네. 아 이렇게 보도하면은 좀 계층간 위화감 조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뭐 공개하면서 좀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전협 쪽에서는. 네. 근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평균을 냈더니 100시간에 시간당 5,885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까 제일 연봉이 적다는 서울 시립 어디 병원이요? 서울 시립 은평병원이나 네. 근무 시간은 다 길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면 이 뭐라 그래요? 좀 연봉이 낮은 주당 병원들은 예. 최저임금이 안 되겠는데? 아니죠. 주당 평균 100시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립은평병원이 100.3시간을 똑같이 일하면, 근무한다고 예, 하면 예. 오히려 더 최저임금이 안 낮아질 되는 수도 거지. 있다는 거죠. 아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이제- 평균이-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 시간당 5,885원인데 그
연봉 뭐라 그래? 그 연봉의 액수가 5,6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래쪽의 연봉이면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이나 무슨 이런데 위반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 아니, 근로시간 뭐, 그대로 뭐, 적용이 어차피 100시간 하는 게 근로기준법 아, 그렇구나. 위반이죠. 어차피 위반이에요. 맞아. 어차피. 100시간 동안 40시간 넘기기 때문에 100시간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구나. 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 뭐 다 불법이죠. 뭐. 아.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100시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가지 불법보단 한 가지만 불법이 낫지 않냐 이러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그러게요. 만약에 뭐, 그 시립은평병원 전공의들이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립인데 서울시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예, 불법 행위를 하고 응. 있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착취 행위 그 누가 이렇게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죠. 알려주세요, 송 기자. 그래서 이것 네. 때문에 그 근무 당직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적도 있기도 해요. 네. 전공의들이. 그렇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찾아보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어떻게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 뭐 답답하네요. 네, 이게 그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페어한 프라이스가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페어한 프라이스. 예, 페어한 프라이스 청년 의사에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페어한 프라이스, 페어한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OECD 뭔 국가에서 소리예요? 청년의사 직원들도 월급 좀 올려줘라 뭐 그런, 그런 얘기인 얘기도 거죠? 있고요. 뭐 우리 사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자,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들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상규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시간입니다. 자, 이상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브랜드 이야기 네, 쪼다시로 해주셨는데 마감했죠.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조금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 얘기를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블루오션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 블루오션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좀 그 생각해볼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블루오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블루오션 어떻게 알고 계시죠? 머릿속에 블루오션 아, 그러면 요새 블루오션 별로 안 좋아해요. 청해. 기분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청해가 되나요? 아, 청해. 아, 청해진. 푸른 바다가 아니라 청해. 청해진이잖아요, 거긴 그래도. 그렇구나. 청해진상? 정해진. 죄송합니다. 어떡할 이거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게? 자, 블루오션. 예, 예. 블루오션은 이제 어쨌든 하여튼간 뭔가 뭐 가서 뭔가 새로운 시장, 예. 뭐 남들이 안 건드린 네. 예? 그렇죠. 그런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은 경쟁자가 새로운 영역. 없는 예, 예. 뭐 그런 걸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된 말이에요? 그- 블루오션은. 물반 고기반 막 이런 거. 그건 좀 하여튼 네. 네. 저기 인시아드라는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그 유럽의 아주 유명한 경영대학원인데 거기에 김희찬 교수라고 우리나라 교수가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네. 그 양반이 거기 같이 근무하는 그 르네 마부안이라는 여자 교수랑 같이 부부인데 국제 결혼했어요. 부부인데 그 양반들이 2004년에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요? 네, 블루오션 전략이.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블루오션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을 없었어요. 텐데. 그러니까 이 김희찬 교수가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다보스 경제 포럼에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초청받는 사람이고 뭐 그 하여튼 이 경영 쪽에서 사실은 우리 블루오션 엄청나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런 얘기죠. 유명한 말을 만들어낸 분이 한국 사람이었군요. 예. 참고로 진주 분입니다. 만나보셨어요? 진주 고등학교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만나봤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니, 뭐 어머님이 진주 분이시라서 어머니도 못 만나보셨잖아, 근데. 그 진주 앞바다가 좀 블루오션인가 보네 거기가. 진주의 앞에 바다가 없죠.
없나요? 진주는 그 논개가 그 남강에 뛰어들었지. 강이 흐르는데 지금. 남강이 그래요? 있어요. 남강. 아, 조금 가면 바다가 물론 있겠지만 네. 네. 그래요. 그 예. 근데 어쨌든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블루오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을 새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디맨드라는 책에 보면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렇죠. 그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다른 게 그거 달라요, 그건 또? 수요를 창출하자는 얘기는 우리 그 15분 MBA 초반에 막 한창 얘기했던 뭐 시장을 세분화하고 네. 사람들이 숨겨져 있던 니드들을 발견해내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블루오션 전략은 그런 세그멘테이션에서 더 탈피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수요를 찾아내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 뒤에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뒤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그 얘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하여튼 창출한다고요?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영에서 얘기할 때는 싼 거는 품질이 후지고 그 다음에 비싼 거는 품질이 좋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싼 물건을 그냥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 전략을 택하든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택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블루오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가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으면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비용이면서도 뭔가 차별화될 수 그렇죠. 있게. 차별화될 수 있다. 어떻게 추구해요? 말은 뭐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뭐 하나 예를 들면 호텔 산업을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아주 그 무궁화 5개짜리 호텔들은 어떻습니까? 가 보면은 뭐 엄청나게 데코레이션도 잘 돼 있고 건물 좋고 인테리어 좋고 속에 식당도 여러 종류로 많이 있고 뭐 직원들도 서비스 좋고 예쁘고. 그렇죠. 침대도 뭐 좋은 거 갖다 놓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저가 호텔들 뭐 무궁화 1개짜리 2개짜리 가면 뭐 건물도 별로고 인테리어도 별로고 뭐 식당도 뭐 별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침대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호텔 산업, 호텔 시장이라는 걸 바라보면 그걸 이제 블루오션 전략에서 전략 캔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략 캔버스라는 측면에서 호텔을 보면 호텔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고급 호텔은 다 좋고 저급 호텔은 다 나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네. 그죠? 네. 그러면서 고급 호텔은 비싸고 저급 호텔은 싸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가 차별화가 됐던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인테리어가 후져도 좋고 뭐 식당 호텔 안에 없어도 좋고 다 없어도 좋은데 침대는 진짜 좋은 거 쓰는 호텔이 있으면 난 잠만 편하게 자면 되니까 그런 데는 내가 저가 호텔보다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갈 용의가 있다. 뭐 라는 이런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많아요. 네. 의외로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가서 잠만 자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잠만 자는 사람들이 호텔에 식당이 많아서 뭐 할 것이며 뭐 유료 TV 채널에서 온갖 케이블 채널 다 틀어주면 뭐 할 것이며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침대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깨끗한 거. 그렇죠. 위생. 좀 작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더러운 건 못 참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호텔 산업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 고급 호텔, 저급 호텔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일부는 지금보다 더 낮추고 저가 호텔보다 수준을 네. 그 대신에 거기서 아낀 비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속성 아까 얘기했듯이 청결
우리는 뭐 건물, 인테리어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안 하지만 청결 하나는 고급 호텔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다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거죠. 그게 근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렇네요. 어. 네. 새로운 상품이죠. 하여튼. 그렇죠. 없던 새로운 상품을 상품이에요. 만들어낸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가격은 저가 호텔보단 비싸고 고급 호텔보단 싸게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 차별화시킨 상품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비용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블루오션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할 때 ERRC라는 실행 도구를 여기서 제시를 해요. ERRC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는 eliminate를 얘기합니다. 없애라. 없애라. 네. 뭔가 하면 우리가 업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없앨 건 없는지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호텔에 옷장들 다 있잖아요. 근데 네. 호텔에 가셔서 옷장에다 옷 넣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서랍장 쓰시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서랍장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까지는 내가 네. 이해는 하는데 옛날에는 서랍장. 침대 올려놓으려고 있었지. 요즘은 침대래죠. TV 올려놓으려고 있었는데 요새는 TV도 다 벽에 벽걸이 걸려 TV잖아요. 있으니까 옷장은 필요 없지.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에서 근데 옷장, 서랍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열어보긴 해 또. 가면 가끔씩 양말 한 쪽씩 입고 이래요. 혹시 뭐 있나 이러고 열어보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애자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애고.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없앨 거가 없는지를 고민해 보자. 네. 라는 게 이제 E고요. 네. 그다음에 R은 reduce입니다. 그러니까 줄여보자. 업계에서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그보다 더 줄여도 별 상관이 없는 게 없는지를 고민해 보자. 뭐 예를 들면 호텔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텔로 예를 들면은 가령 뭐 미니바 서비스 같은 거는 뭐 냉장고만 남겨놓고 그렇죠. 미니바는 그 안에 물이라도 한두 통 넣어놓고 그냥 그럴 줄여버려도 수도 상관없을 있고.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죠? 뭐 그 뭐죠 그 침대 말고 왜 이렇게 소파나 무슨 작은 티 테이블 그렇죠. 같은 그런 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거는 아주 그냥 네. 간단한 거 갖다 놔도 갖다 될 놔도 것 상관없는 같아요. 거고요. 잠깐 그죠? 앉을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R은 raise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고객들이 그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침대 그렇죠. 저 천 같은 예. 고급으로 침대 쓰는 첨이라든지 매트리스의 고급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거. 올리면 매트리스를 템포피딕을 쓰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좋게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C는 create입니다. create. 이게 다 이게 대칭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없앨 건 업계에서는 없애고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걸 새로 그냥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애고 반대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고민해라. 고민하면 그래서 그 가령 어떤 업계에서 속성들이 막 있어요, 그죠? 아까 호텔이라 그러면 뭐 매트리스, 위생, 청결, 그다음에 뭐 서비스, 뭐 식당 어쩌고 쫙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높낮이에 따라서 전략 캔버스에다 표시를 하고 이 중에 우리가 내릴 건 뭔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건 뭔지 혹은 올릴 건 뭔지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전략 지도를 그리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성공한 호텔이 있나요? 그렇죠. 독일에 그 프리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게 무궁화 2개짜리 호텔입니다. 뭐라고요? 프리츠 호텔. 프리제 호텔? 네. PRIZEOTEL. 네. 프리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이게 그 하룻밤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유럽 호텔치고 엄청 싼 호텔이거든요. 그렇죠. 싸죠. 9만 원이면. 근데 우리가 유럽에 가서 9만 원짜리 방에 묵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방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뭐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피부병 걸리는 호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 호텔에 가면 방에 있는 전화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 맞아. 호텔 방에 요새 스마트폰 다 있고 핸드폰 다 있는데 네. 전화 없앴어요. 그렇죠. 또 미니바 없앴어요. 네 없어도 돼요. 그거. TV 유료 채널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니바하고 TV 유료 채널 없애면 그거 없앤 것도 이득이 되지만 또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체크아웃 할 때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체크아웃 시간도 빨라져. 네. 사람 들써도 돼. 그리고 옷장도 없앴어요.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그 대신에 거기서 아낀 비용을 가지고 그 너무나도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카림 라시드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호텔 내 디자인을 완전히 최첨단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명 같은 것들은 다 주문 제작해서 넣고 네. 그 다음에 전등에다 아이팟 내장 시키고 뭐 그 다음에 평면 TV 걸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 그러니까 기존 호텔에서 2성급 호텔에서는 도저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같은 비용으로. 네. 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나는 호텔은 잘 모르니까 호텔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지금 그 설명 들으면서 우리 옆에서 PD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았는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 프리체 호텔. 오텔이라고 한글로 치셔도 나와요. 한글 기사도 있고 뭐 이런데 되게 예쁜데요, 진짜. 근데 이게 왜 이성이에요? 훨씬 더 가격을 높은. 2성급 가격을 받는 아 가격 가격 경쟁력을 만들었구만. 그래서 네. 저 호텔을 한번 방문해 본 사람들은 재방문율이 97%가 넘어요. 음. 왜냐하면 하룻밤 9만 원 자는데 네. 저렇게 좋은 호텔에서 도저히 유럽에서 잘 수가 없거든요. 네. 독일 브레멘에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근데 브레멘. 뭐 호텔 위치도 물론 번화가는 아니라 조금 싼 지역에 있죠. 네. 하지만 사실 그거야 대중교통 타고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뭐 아니면 거기서 아낀가 호텔가 아껴서 택시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새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호텔인데 하여튼 이 블루오션의 ERRC와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ERRC.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얘네 호텔이 2010년도에 레드닷 어워드라고 아시죠?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상, 예. 제일 큰 네, 네. 좋은 상 아닙니까? 네. 2010년에 레드닷 어워드를 받았어요. 저 호텔이. 카림 그렇군요. 라시드가 디자인해가지고. 네. 뭐 몇 개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는 지점이 이제 3개 정도인가 4개 이제 정도까지 늘고 이제 있어요.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거의 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병원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돌아오긴 뭘 돌아와. 이제 처음 이제 시작. 병원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 지금까지. 아 그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도 네.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네. 없앨 것들도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병원에 없앨 만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가령 네.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싫어하죠. 혼자 밥 먹는 거 뭐 취향이 좀 독특하신 분은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거 대부분 다 싫어하시죠. 네. 근데 모든 병원은 일률적으로 혼자 밥 먹으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환자한테. 환자한테. 환자식 딱 갖다 주고 네. 너 침대에 앉아서 너 혼자 밥 먹어? 네. 물론 이제 뭐 감염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있기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환자들은 뭐 정해진 시간에 꼭 고급 식당을 하나 차려놓고 너 거기 와서 우리 크루즈 가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먹듯이 식당에 가서 먹어라. 각대 가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짝지어가지고 테이블에 한 6명을 앉혀놓는 거예요. 환자 6명을.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너 왜 입원했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감염이나 이런 거 위험인 사람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그렇게 해도 되는 환자들만 그래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캐나다에. 캐나다에. 예, 캐나다의 숄다이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병원의 모토는 병원에 입원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리조트에서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갔다는 느낌을 갖게 하자라는 게 이 병원의 모토예요. 숄다이스 병원. 예. 그래서 이 병원은 그 수술한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조건 식당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정해줘요. 누구랑 같이 먹으라고. 다 열심히 자기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랑 앉히면 그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겠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뭐 싱글 남녀끼리 앉혀주고 뭐 이러고.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부킹되는 병원 이런 거 정말 참신한데요. 그 시간 돼서 내려오면 같이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식당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통사고 환자, 나이롱 환자들 많이 모여 있는 6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정식 집처럼 그쵸. 상에다가 쫙 펼쳐가지고 큰 상에다가 밥을 차리고 반찬 쫙 놓고 찌개 놓고 밥공기 6개 놓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 여기 오시라고 거기 뭐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 괜찮겠는데? 숄다이스 병원은 환자한테 올 때 환자복을 안 입힙니다. 입원하기 전에 연락해서
집에서 입는 가장 편한 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이 환자복을 입히는 것도 사실은 병원이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환자라고 구별이 가능하고 편하게. 그런 측면이 있죠. 있죠.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 이 병원이 이제 탈장 환자만 보는 병원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환자한테 큰 병원은 아니군요. 작은 병원이에요. 작은 병원인데 환자한테 연락해서 너 그 올 때 집에서 입는 제일 편한 옷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가 편한 옷 가져와서 왜냐하면 그렇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어야 리조트에서 놀다 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병원은 어떤 짓도 하냐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2인실로 병실이 구성이 됐는데 대부분 다 탈장 환자거든요. 그리고 네. 거의 표준화된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음날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퇴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그 수술한 지 하루 이틀 지난 사람이 있는 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설명, 입원과 관련된 설명을 그 선임 환자한테 시켜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며칠 동안 똑같은 과정을 이미 겪었고 네. 나랑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분도 며칠 전에 자기 선임 그쵸? 환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사수한테 들었던 또 얘기를 해주는 거군요. 네. 머리 뭐, 정말 좋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병원은 그 퇴원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도 해요. 토론토에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그 병원이 토론토에 있어요? 네, 토론토 외곽에 있는데 숄다이스 리유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졸업한 사람 모임이 있구나 모임. 네,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놀고 왔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한 다음에 집에 가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토론토에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동창회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병원이 재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동창회를 이제 없앴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병원 돈 안 가지고 그냥 환자들끼리 모이면 되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니 왜 환자가 혼자 밥 먹게 하냐?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뭐 이 RC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병원 서비스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야 이거 뭐 당연히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 뭐 없앤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여지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그렇죠. 미루고요.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찾아보실 분을 위해서 그 숄다이스라는 병원의 스펠은 그 영어의 슈드에다가 아이스를 치면 되네요. SHOULDICE.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캐나다 네, 토론토 네. 외곽에 네.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치매 노인 환자 20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이 연기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송수연 기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언론을 접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5월 28일 자정에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 사랑나눔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서 21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을 입은 8명 중에는 6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별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치매 환자였고요. 5명은 와상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 화재가 난 지 6분 만에 불길은 잡았다고는 했는데 피해가
그래도 컸습니다. 그 화재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82세 치매 노인에 의한 방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이 이 병원에 온 지 뭐 얼마 안 된 신규 입원 환자여서 잘 이렇게 그런 얘기를 병원 측에서는 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이 장성군 보건소가 실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또 받았고요. 또 그 전에 의료기관 인증평가 또 무난히 통과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때문에 그 보건소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전 관리 주체가 현재 그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인데요. 두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안전 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화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원화돼서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해서는 그런 소방 관련 안전 점검은 소방방재청이 하고 보건복지부는 또 다른 어떤 안전 점검을 하고 이원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두 기관에서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유기적으로 좀 협조가 되면서 같이 크로스 체킹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안전 점검을 했냐고 했을 때 그냥 구두로 물어봐서 그 화재 예방 그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받았습니다. 하면 그냥 동그라미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뭐 화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반인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이런 화재 예방 이런 것들은 사실 소방방재청. 예, 방재청 쪽에서의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건축과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거로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조금 또 관할하는 법이 다르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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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스프링클러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요양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요양 시설만 의무고 병원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중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불 때문에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네, 질식으로 네. 해서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거든요. 이 요양병원이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그 정부가 공인해주는 건데 이런 걸 받은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증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그 의료기관 인증 평가 제도라는 게 뭐 외국에서 온 그 JCI 뭐 인증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이다 뭐 이런 그 평가를 해서 이게 인증 마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인증 조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터무니없는 의료 사고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이런 화재 사고를 예방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방지책을 만드는 거 이런 거는 그 의료기관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의 그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정혜경 인증 2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정혜경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것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는 2010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예전에 순위를 정했던 상대평가하고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일종의 절대평가 기준의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일단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을 하면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실제로 인증을 통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 네네. 인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환자 안전이다 이런 예, 얘기를 예. 드렸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뭐 별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 안전 기준도 이미 일정 정도 수준을 넘는다라는 것으로 통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네.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인명 피해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인증 조사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곳인가요? 네, 인증조사 받을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결과가 괜찮았고 화재와 관련된 조사 항목 저희 인증 기준 중에 있는 조사 항목에서 조사 결과도 인증조사에 충분히 충족할 만큼 돼서 저희가 인증이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 기준에 네. 화재 예방을 통한 환자 안전 보호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화재와 관련돼서 저희 인증조사 기준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네.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따라서 화재 예방 점검을 수행을 하는지, 또 아하. 직원들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음.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흔히 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얼마 전에도 난 정신병원에서 화재 원인이었던 담배와 관련된 게 들어있어서 금연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규정 있는지 또 금연 흡연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흡연자가 혹시라도 그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있는 금연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까지 다 그 조사를 하네요. 네. 근데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설문으로 하나요? 알고 있나요라고 문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인가요, 혹시? 아니요, 일단 조사를 현장 나가셔서 저희 조사위원분들이 네. 직원들 만나시는 직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들하고 다 만나서 거의 다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에게 네. 화재 안전과 관련돼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교육을 받았다면 무엇을 받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문제를 내고 네. 그러나요? JCI 평가 같은 거 할 때 왜 그러잖아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네네. 이렇게 만약에 지금 몇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예, 그런 답을 거 얘기. 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하나요? 예, 예전에는 그 의료기관 평가 할 때는 불나면 어떻게 할래 하면 일단 불나면 119에 신고하고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게 했다면 지금은 네. 불이 나면 지금 선생님이 있는 이 장소에서 선생님이 하셔야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도록 지금 질문을 그렇게 저희가 조사위원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당 직원들이 그걸 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준비하게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기준이 좀 뭐 좋아졌다 그래야 될까요? 네네, 그런 네.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인증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 아는데 인증 평가를 통과한 이 요양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곧바로 네. 일부 이제 뭐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인증 평가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 말씀을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받는 기관한테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인증조사는 그 예전의 평가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으로 일종의 병원 쪽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면 지금은 인증은 환자랑 보호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라서 저희 조사위원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지를 조사를 하는 게 주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직원을 가능하면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또 기관에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하나의 부서나 하나의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모든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사위원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길래 하시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위원이 병원 근무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 된 분들이고요. 그분들을 서류 평가를 하고 시험 보시고 시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교육을 좀 받으시고 나서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 평가가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받으신 분들이 도리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 요양병원들이 이제 네네. 얘기를 좀 돌려서요. 구체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들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를 거부하는 등 반발이 심했던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네. 그러한 일들이 있나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준을 만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 협회하고 같이 이제 기준 만드는 작업도 하면서 그 기준 나오고 또 이게 의무인증이고 또 정부에서의 보조도 안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반발이 심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을 시작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면서 요양병원 협회 쪽의 의견 많이 듣고 해서 조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준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쓸모없는 형편없는 기준이다라는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이런 화재 안전이나 실질적인 안전을 답보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가벼운 기준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요양병원이 인력이나 시간 면에서 많이 열악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인증제도가 그들이 얘기하는 의무인증인데 그거 초기인 것도 감안을 좀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일반 병원에 하는 일반 조사 기준, 인증조사 기준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나마 그 기준을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원활하게 인증이 시작돼서 요양병원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협회 쪽도 그렇고 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요양병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인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거부 거의 안 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안전에는 돈이 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그 석승한 원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네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번에 이 사고가 난 것이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뭐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인증을 안 받은 병원에서 이런 똑같은 사고가 났으면 피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소방서에 연락하고 6분 만에 완전 진압되고 뭐 비교적 그 피해는 컸지만 또 대처는 나름대로 빨랐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장님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직원들한테 불나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을 때 저는 대피반입니다. 저는 소아반입니다라고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 또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인증 준비를 하시고 이 인증을 유지를 하시면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모의 조사도 해보고 모의 평가도 해보시고 화재와 관련돼서도 직접 모의 훈련도 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저희가 인증조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 조사위원분들이 기관에 촉평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드리고 오는데 좀 더 나은 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의 훈련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오시니까 분명히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보다는 체계가 좀 잡혀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요양병원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다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인증 조사를 실시하셨을 텐데 네네. 여기 이 병원 말고 다른 요양병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닥 많이 다르시지 않을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인증조사 끝나고 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관에 인증서 교부를 하는 인증이라는 합격을 드릴 때는 적어도 저희가 환자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되셔야지 인증서를 드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보다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 환자 안전하고 의료 질 향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원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인증을 통과했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솔직히 큰 대형 병원이더라도 장담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가 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불이 날 상황에서 의료인이 야간 당직 의료인이 정말 다 있다고 했었을 때도 이만큼까지
사고가 났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 많은 질문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걸로 이게 소화가 되는 건지 인증해서 그나마 이 정도 했는데 뭐 그래서 이 기관이 그나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지라는 질문 많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인증제도를 통해서 기본 취진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를 정착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도리어 인증제도를 지금 뒤엎고 뭐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인 환자 안전에 대한 문화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인증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저희 인증원 직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는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인증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의료기관들은 그런 안전 비용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비용을 왜 꼭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신데요. 팀장님도 뭐 복지부나 다른 쪽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들에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더 높은 수준의 인증 제도를 또 도입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의견도 좀 전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이번 참사 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지금 그 인증평가원에서 인증한 내용은 대부분 그 인력들에 대한 교육 정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지 물리적 시설 부분에 대한 인증평가는 조금 없었던 건 아닌가요? 아니 화재 관련해서 예방 점검을 하는 거에 네.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소방 시설과 관련해서는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예로 소화기 같은 경우에 점검했다고 이렇게 딱지 같은 거 표식 같은 거 붙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상구 표시나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눈으로 다 현장 가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뭐 여기 왜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렇게 그런 거는 스프링클러는 그 항목에 없었던 거죠. 거기 항목에. 그리고 요양병원이 특히 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시설 부분에서 일종의 소방법 쪽에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필히 꼭 해야 되는 시설 쪽에서 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증 그 평가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그 이제 굳이 뭐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 평가 기관에서는 더 가중된 기준을 사용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증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강화된 그런 기준들이 그 요구될 수 있도록 좀 권한이 좀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관 쪽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조금 심란하시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비용을 좀 안전은 비용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용을 사회 전체가 좀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료기관들의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네. 복지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의지 가지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먼저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의료기관한테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더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제 활성화에 노력할 거니까 아직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병원 의료 문화에 환자 안전 문화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정혜경 팀장님을 모시고 요양병원의 안전 문제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전에 포항에서도 화재가 그 노인 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 어르신 한 10여 명이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 시스템을 그때부터라도 좀 갖추었더라면 이번에 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증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온 나라가 세월호다, 막 나라 곳곳이 세월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던데 병원은 아시다시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전이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좀 정책적인 배려, 또 의료기관들의 각성,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JCI 같은 데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준에 비하면 우리나라 인증 기준은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JCI에서는요, 그 누워 있는 환자, 중증 환자들이 만약에 있는 곳이다. 그러면 반드시 경사로 같은 게 다 있어야 돼요. 침대째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없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봐요, 누워 있는 분들인데 들 것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죠. 침대채로 끌고 막 이렇게 밀고 가려면 경사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못 가지, 불나면. 계단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경사로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건물을 또 막 그 개축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건 아예 이제 우리는 현재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이라는 거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안전 수준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돈은 점점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글쎄요, 정말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 돈은 사회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의 그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가장 안전한 또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번 또 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 참 그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내망현, 이슈 내망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정치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의 청년의사 라디오, 그리고 팟빵이나 아이튠즈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1666-1895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보 이용료 없는 문자입니다. 무료. 네, 무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5월 30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